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장르 하나를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미스테리. 이 장르에 미친 분들 네 분을 모셨습니다. 미스테리 전문 출판을 하시는 윤영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윤영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스테리 전문 잡지 편집장 김용원 씨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용원입니다. 자, 그리고 미스테리 커뮤니티 추리의 정석 운영자 박지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미스테리 커뮤니티 온크사 운영자 노현균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현균 알렌입니다. 자, 나이 순으로 소개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40대 후반 두 분과 20대 후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세대별로 보니까 이 미스테리를 즐기는 방식도 다르더라고요. 예, 40대들은 책을 쓰고 출판을 하고 리뷰를 하고 편집을 하시고 20대들은 그런 거 안 한다. 20대들은 게임을 하시더라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게임을 만들고. 네. 그러니까 추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맞아요. 예. 이렇게 이 미스테리를 소비하는 즐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어쩌다가 이 장르에 빠지게 되었는가. 최연장자. 아, 예. 이제 곧 50.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윤영천 씨는 어쩌다가 이 장르에 빠지신 겁니까? 한 중학교 1학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제 용돈으로 살 수 있는 미스터리 소설이 많았어요. 문고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1,000원. 그때는 또 추리 소설 문고가 국내에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셜록 홈즈, 궤도루팡. 뭐 그 정도 레벨은 사실 옛날 레벨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동서 추리 문고라든가 뭐 삼중당이라든가 뭐 일신 추리 문고라든가 그래서 그런 거 계속 보면서 이제 재미를 느꼈는데 한 90년도 초반 정도쯤에 이제 시장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갑자기? 외국 책들을 개발 안 하고 막 들어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해적판들. 예, 근데 해적판이 다 끝날 때가 있었고 그리고 또 세대가 바뀌니까 시장이 완전 끊기는 상황에서 나는 좋은데 이걸 계속 읽어야겠다라는 뭔가 오기를 가지고 계속 읽게 돼서 예, 오기까지.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오기까지. 최연장자까지 왔습니다. 예. 예. 근데 왜 어린 나이에 추리 소설이 좋았어요? 당시에는 사실 그런 개념은 없었고요. 경제적인 비용이 제일 맞는 책이었기 때문에. 아, 제일 싸서? 예, 뭐 이렇게 원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슬픈 이야기인데? 예. 내 용돈으로 네. 접근 가능한 문고판 책들이 네, 그런 네, 거였기 네. 때문에. 딱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쭉 읽다 보니까 네, 이제, 빠졌는데 네, 이 책이 사라졌어. 네, 네. 이게 왜 사라지지? 난 끝까지 읽어야. 그래도 다른 책들을 더 읽고 싶은데 없으니까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 고집을 갖게 되고 번역 자체가 안 됐던. 번역 자체가 어느 순간 또 안 돼. 그러면 네. 그때부터는 어떻게 그 책을 구했어요? 아주 뭐 50년대, 60년대 이렇게 번역됐던 책들이라든가 70년대 초반에 번역됐던 책들이 있었는데 이제 절판된 상황이어서 뭐 서로 빌려보고 나눠보고 뭐 헌책방 가서 찾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당시. 슬픈 이야기야. 네, 슬픈 얘기입니다. 자, 우리 김용원 편집장 원래 이제 영화 잡지 쪽에 시네21에서 오래. 예, 시네21도 포함돼서 그 전 영화 잡지들에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영화 잡지 쪽에서 네. 계속 일하시다가 왜 어쩌다가? 글쎄요, 그거는 글쎄요. 영화 잡지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또 슬픈 이야기다 이거. 예, 90년대 말에 이제 영화 잡지들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굉장히 영화 잡지들이 많았다가 2000년 초부터 하나씩 폐간이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대학원을 잠깐 갔었어요. 일터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되게 학구적인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논문이 또 통과되려면은 교수님들이 잘 모르는 분야를 공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원래 전공이 영문과였는데 뭐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뭐 셰익스피어 가지고 써봤자 누가 봐주겠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이제 좀 맹점을 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교수님들이 대중소설. 안 읽었을 장르를 택하자. 그래서 한번 미스터리로 써볼까 했는데 국내에는 미스터리 관련한 논문이나 단행본이 없었어요. 어허. 거의 없었고 근데 영어권 쪽을 찾아보니까 영어권은 뭐 몇십 년 동안 단행본부터 해서 뭐 아예 영문과 수업에 그 장르가 들어와 있고 교수님들이 미스터리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다. 이게 블루오션이다. 이제 이제 싶어서. 학위 욕심에 네, 그래서 대학원 때 그걸로 논문을 썼고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야 이거 재밌는데 이제 그때부터 좀 20년 이론서들도 좀 전에. 읽고 예. 20년 전에 직장이 사라져가고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다가 교수가 모르는 분야를 찾아보자는 얄팍한 자 그래서 무려 논문을 썼다. 예.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 나중에 단행본으로도 나왔었는데요. 범죄 소설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지금은 문학동네에서 내는 미스터리 잡지 편집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분 다 그러니까 글로 시작한 분들이고 지금도 텍스트를 다루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두 분은 어떻게 이 장르에 빠져들었는가. 커뮤니티 운영자의 나이를 거꾸로 소개해드렸네. 네, 맞습니다. 노현균 씨가 다소 연장자네요. 네. 다소. 자, 노현균 씨 어떻게 이 장르에 빠져들었습니까? 저는 원래는 추리라는 장르를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추리를 접했던 게 이제 코난이나 김전일 같은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걸 통해서 접하게 되었었는데 항상 결정적인 단서나 마지막의 핵심은 주인공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 입장에선 알지 못해요, 그게. 그래서 뭐야, 너만 알고 있는 단서를 마치 엄청난 추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처음에 좋아하진 않았다가 속았다는 느낌이 들고. 네, 맞아요. 자, 네. 만화 영화를 일단 접했는데 그러다가 2016년도 때 네팔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팔 대사관 쪽에서 한국 쪽에 교육자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교육 쪽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선생님들과 네팔에서 아이들 돕다가 그때 한국에서 챙겨간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지? JTBC 크라임씬이라는 방송이었는데 어떤 예능이었어요? 의문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제 거기 출연자분들이 각 용의자들이 되어서 범인을 찾는 추리 예능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네, 맞습니다. 어허. 전현무 씨, 홍진호나 장동민 씨, 뭐 EXID 때 어허. 한희 씨 이렇게 출연자분들이 나오시는 방송인데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은 범인인데 서로 누가 범인인지 모른 채 네가 범인이지 하고 어떤 범죄 현장을 보여준 다음에 추리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오케이. 방송을 보는데 정말 능동적으로 플레이어들이 추리를 하고 범인들이 속이고 이런 방송을 보면서 너무 재밌다. 자, 만화 영화에서 예능 거쳐가지고 빠져서 어떻게 했어요? 빠져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이런 걸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매장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크라임씬 매장이 있어요. 매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거기에 테마가 있는데 예.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우리가 한 캐릭터씩 맡게 돼서 롤플레잉,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명이에요? 카페 같은 곳에 갔어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는 범인이야. 네,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3명은 몰라. 근데 크라임 씬처럼 서로 맞추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건 현장처럼 다 꾸며져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직접 단서를 수사를 하고 각 캐릭터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물의 그 캐릭터를 연기를 하면서 친구들끼리 가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인기도 많고. 세상 많이 바뀌었네. 그런 카페가 언제 생겼어요? 2017년, 18년 그때쯤에 처음 생겨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크라임 씬 검색하면 그런 카페들이 쫙 나와요? 네, 크라임씬 매장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고 근데 코로나 때는 크라임씬 매장들이 많이 주춤하게 됐어가지고 그렇겠죠. 온라인 크라임씬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온라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결을 해가지고 사이트에서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똑같은 플레이를 화상으로? 하게 됩니다. 보통 음성으로 하면서 화면에서 단서들을 보면서 추리를 하게 되는 게임인데요. 그럼 전화 연결을 막 4명이 동시에 한 다음에 네, 맞아요. 화면에 어떤 범죄 현장을 띄워놓고 네.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계속 단서를 왜? 저희는 이런 왜? 거 미친 사람들이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야, 모르던 세계다 진짜. 이거는 우리 40대들은 책 속에 있는 거거든요. 책 속에 그걸 리얼 스페이스에서 하는 거네. 네, 맞아요.
책 속의 인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각자? 네, 맞아요. 그래서 서로 롤플레잉을 하면서 범인을 맞추고 네. 범인을 맞춘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화를 끊어요? 그렇게 엔딩이 나오게 되고 사건의 전말을 보고 이제 끝나고 뒤풀이를 이때는 너가 추리를 이렇게 했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추리를 했었구나. 서로. 네. 넌 어떻게 맞춘 거야? 네, 맞아요. 난 네가 하는 말을 이거 보고 맞춘 거야. 네. 너는 왜 못 맞췄니? 다음에 나오지 마. 그렇게 야박한 공간 아닙니다. 야, 몇 명이나 모여 있는 커뮤니티입니까 이게? 저희 커뮤니티는 1,50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이상한 분도 많네. 자, 추리의 정석 박지혜 씨는요. 처음 언제 빠졌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현균 씨와 비슷하게 좀 명탐정 코난이나 소년탐정 김전일처럼 만화 영화로 많이 접하게 됐고요. 다 출발은 네. 비슷하거나 있어야 되는. 네,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은 저 같은 경우 추리 소설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능 쪽을 오히려 굉장히 늦게 접했고요. 작년에 처음 알게 됐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는 예능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본인은 네. 책을 먼저 맨 처음에는 만화 영화, 네. 그다음은 책, 네, 직접 제가 그 책들을 보면서 추리 퀴즈도 써보고, 퀴즈. 네, 추리 퀴즈. 글로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커뮤니티에 공개하면 사람들이 그 문제를 보고 풀어보는 거죠. 마치 추리 소설을 읽고 누가 범인이겠다 하는 의견을 추리 내듯이. 소설을 읽고 감상을 나누거나 이게 아니고 퀴즈로 만들어서 그걸 올리고 직접 퀴즈를 만들고 소설처럼 이거 문제 풀어보세요 하면 다른 사람들이 풀어보고 저는 그렇게 접했었어요, 처음에. 이상하게들 하네. 진짜 이상하게들 해. 소설을 보고 네. 퀴즈로 재구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 즐긴다고요? 네, 맞아요. 추리 정석에는 그런 이상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십니다. 그러니까 온크사하고 이 추리의 정석하고는 좀 다르네. 네, 각각 색깔이 다르고 전문성도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추리의 정석에서는 자기가 만든 어떤 미스테리, 자기가 만든 함정 이런 걸 올리고 맞추고 그걸 교환하고 너 이거 반전을 잘 숨겼다 뭐 이러면서 감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감상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요.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추리 이벤트를 열어서 사람들 모아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요. 뭐하고 놀아요? 예능에서 문제적 남자라고 퍼즐 같은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봐주세요. 맨사 퍼즐 같은 그런 류의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문제를 보고 이걸 유추해내야 한다거나 그런 걸 좀 풀고 서로 모여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하고 너 이거 맞춰봐라. 그러면서 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사람도 많아. 미스터리물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걸 네. 재구성해가지고 내 퀴즈로 만드는 거네. 네, 맞아요. 그러면 기존의 작품에 근거하지 않고 창작하기도 해요? 네,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작품을 공개하는 방식이 많아요. 기존 작품과 무관하게. 예전 우리 40대들 예전에는 이 장르에 꽂히면 본인이 직접 추리 소설을 쓴 거잖아요. 그쵸. 네네네. 윤영천 씨도 직접 소설을 쓴 거 아닙니까? 단편 정도는 써본 적이 있습니다. 작가의 고통을 이해해 보려고 썼습니다. 작가의 고통을 예. 이해해보려고. 네. 김용원 편집장도 어느 순간 써볼까 이런 욕구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혼자서 씁니다. 그런 시도를 하는 거고 40대들은 20대들은 완전히 다르네.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퀴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추리 소설 중에서도 유명한 작가 중에 반다인의 법칙이라고 추리 소설의 정론 같은 규칙을 만든 작가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그대로 이어간 게 엘러리 퀸이라는 작가님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 추리 소설을 집필하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요. 야, 모든 해답은 다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 페이지 읽기 전에 네가 한번 범인 맞춰봐라 하고 약간 그래서 독자들과 두뇌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작가님이시거든요. 그런 거에서 또 제가 굉장히 영감을 받아서 추리 퀴즈를 내고 유저들끼리 직접 풀어보고 답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건 두꺼운 소설의 형식인데 뭘 소설을 다 쓰냐. 퀴즈를 압축적으로 만들면 되지. 우리 윤영천 씨 네네. 이런 식으로 미스터리를 소비하는 게 최근에 트렌드인 건 아셨어요? 최근 책이 안 팔리기 때문에 뭐 이런 이런 트렌드가 있겠구나. 근데 저희도 사실 젊을 때는 그렇게 즐겼거든요. 나우늘이라는 PC통신에서 추리동을 클럽을 했었는데 아하. 거기서도 이제 이런 류의 모의살인 같은 경우도 했었고 추리 퀴즈 같은 경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는 뭐 잘 몰랐습니다. 네. 아, 작게. 네, 그러니까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네. 추리 동호회라는 동호회가 있었고 거기서 뭐 MT 가가지고 각본을 나눠줘가지고 3명은 범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추리하고 이 추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시사비 검증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 아하, 원형이 있구나. 네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이제 제 나이 때는 없고 좀 젊은 층에서는 이런 게 유행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지금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런 커뮤니티가 존재하긴 존재했다, 원형으로. 네네네. 예. 네. 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커뮤니티가 RS 추리 동호회 커뮤니티일까요? RS는 최신이고요. 저는 더 옛날 사람이에요. 네. 나름 2006년에 만들어진 카페인데. 아니, 저분은 90년대. 네. 최연장자입니다. 최연장자. 네. 근데 본인은 이게 왜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굉장히 뭔가 알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예를 들어 가족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갑자기 휴대폰 데이터가 안 터져요. 이때 갑자기 사람이 죽어서 밀실살인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했고.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데이터가 안 터지면 여기가 범죄 현장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네. 한다고요?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런 걸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부모님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면 상상력이 막 발휘되는구나. 맞아요. 노영균 씨도 그쪽입니까? 방금은 지혜 씨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희 세대를 대변하진 않습니다. 저는 정상 범죄에 속한다 생각합니다. 손절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류의 카페가 또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방탈출입니다. 방탈출? 밀실된 공간에 네. 이용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스토리를 이해하고 테마에 녹아들어서 저희가 그 테마 속 인물이 돼가지고 방을 하나하나 탈출해 나가는 게임인데 뭔가 퍼즐을 풀면서? 네 맞습니다. 자물쇠를 풀고 뭐 퀴즈 같은 걸 풀면서 그 스토리를 방에서 주어진 어떤 퀴즈를 풀어야 키가 나오고 네. 그래야 다음 방으로 가고 그런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장이 한국에서 굉장히 크고 강호동 씨가 진행을 하는 대탈출이라는 프로그램도 시즌 4까지 나왔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에만 수천 개의 테마가 존재를 하고 한 방에 제작비를 1억씩 붓는데 영화 제작을 하시는 그런 팀에서 실제로 제작을 하셔서 진짜 영화 세트장 방불케 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내가 들어가가지고 네. 퍼즐을 풀어가며 방을 하나하나 탈출해가는 거기에 재미를 느낀 사람들이 많다고요? 정말 많아요. 얼마 내고 하는 거예요?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 방을 탈출하는데 제한 시간이 있어요? 보통 1시간 정도입니다. 그 방이 몇 개나 돼요? 작은 방은 이제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고 좀 넓은 방은 10개 정도까지 10개를 연속으로? 네. 1시간 내에 10개를 탈출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힌트를 쓸 수가 있어가지고 다 탈출은 할 수 있게끔. 이렇게도 안 풀리고 저렇게도 안 풀리면 누구나 풀 수 있을 정도의 쉬운 힌트를 줘가지고 네. 탈출을 하게는 해준다. 네 맞습니다. 근데 끝까지 못 풀면 어떻게 돼요? 직원이 와가지고 가라고요? 열어줍니다. 다음 주 와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리라는 지적 활동 자체가 인기가 사라진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했을 땐 세대가 넘으면서 책을 읽는다는 건 독자와 작가의 수동적인 교류라고 생각하는데 수동적이라니. 뭔가 표현이 좀 그러네요. 좀 이분들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울컥하네요. 세대에서는 네. 직접 플레이를 하는 좀 더 능동적인 활동이 위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장르를 일상으로 끌고 내려가서 상업화도 하고 엔터테인먼트가 됐고 그러면 중학생 이후로 50이 다 돼가면서 계속 이 장르에 네. 매료돼 계신 윤영천 씨가 생각하는 이런 일상에서의 돈벌이 말고 예. 이 장르가 주는 장점 있습니까? 이 장르에 매료됐더니 내 인생에 이런 장점이 있었다. 저는 뭐 사실 사람이 죽는 책만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으면 책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에서 어떤 서사를 접할 때 왜 안 죽이는 거지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이제 사실 약간 찌들어 있다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인생에 받는 장점은 없습니다. 없고요. 제가 뭐, 돈을 잘 번 것도 아니고 근데 단점은 확실히 있는데요. 단점은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믿어요. 지금 진행자분께서 하시는 말도 뭔가 의도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일상의 장점은 전혀 없었다. 예, 없습니다. 예. 단점은 저 새끼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 말을 할 네네네,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 의도를 파악해야지. 네네네, 그렇죠. 예. 이면에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어. 예. 끝까지 들어봐야 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이 안 죽지? 언제 죽으려고 그러는 네, 거지? 로맨스 같은 못 봐요, 사실. 아, 예. 자, 장점은 없었다. 야, 지난 50여 년간 되돌아와 봤더니. 예, 없었습니다. 자, 우리 김용원 편집장은 저도 비슷합니다. 예. 저의 장점은 하기가 생겼다는 하기가 거 말고는 어, 큰 뉴스들 말고 약간 이렇게 짜잘한 사회면 뉴스들 보는 게 취미인데 이제 거기 몇 나오는 줄 나오는 거. 예, 예.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싶은 사건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런 사회면 뉴스들을 보다 보면은 몇 줄 안 나오는 건 치정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주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아닌데 이거 분명히 얘랑 얘가 뭐가 있었는데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재구성을 하는구나 항상. 예,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면서 같이 대화하는 그냥 그 정도 장점? 그 정도 그게 장점?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음, 윤영천 씨처럼 이렇게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꼭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냥 현 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사람 믿으면 안 되지 않나요? 자, 정말. 이 미스테리물이 두 분에게 미친 영향은 분명한 것 같고요. 자, 근데 좀 전에 박지혜 씨가 탐정 소설의 규칙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걸 쓴 분이 있어요? 고전 작가 중에서 반다인이라는 분이 추리소설의 10칙이었나요? 20칙이었나요? 20칙이요? 20칙, 맞아. 그리고 그 얘기는 녹수의 좀, 책에 10개라는 나온 추리 소설가예요? 네, 추리소설가 예, 시고 그거는 우리가 윤영천 씨한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반다인 씨가 작법 규칙을 얘기했어요? 이 벤다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미술사가, 그 어. 미술평론가였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아파서 이제 입원한 거죠. 의사가 좀 재밌고 쉬운 책만 봐라라고 해가지고 2,000권을 읽었대요. 추리 소설만? 네, 추리소설만. 왜냐면 의사가 이제 너무 심각한 책을 읽지 말아라라고 했으니까요. 2,000권을 읽고 나도 잘 쓸 수 있겠다. 어허. 충분히 쓸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품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어허. 어깨가 으쓱해져가지고 추리소설을 쓰는 작법 20가지 규칙을 20가지. 규칙을 이제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이어져 오는 어떤 기본적인 규칙이 됐고 추리 소설이라면 모름지기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된다. 네네네.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어?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거 로맨스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도 있고요. 있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구나 거기도. 네, 그러니까 그 규칙의 기본은 사실 독자와 작가는 서로 게임을 하는 것이다. 어허. 게임을 하려면 룰이 필요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룰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아하. 가장 유명한 것은 뭐 탐정이 범인이면 안 된다라든가. 그렇지. 그리고 탐정의 뭐 조수인 왓슨은 일반 독자보다 조금 수준이 높아야 된다라든가. 그런 규칙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만들었었어요. 탐정이 여러 명 나오면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탐정을 한 명만 나와야 네, 되고 그 범죄는 살인이 좋다. 그러니까 독자가 시간을 들여 책을 읽으려면 살인 정도 범죄여야만 하지. 뭐 절도라든가 뭐 할 수가 없는 짓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실컷 다 읽었더니 67,000원 훔쳐갔다 이러면은 짜증나지. 굉장히 이제 게임처럼 생각했던 작가분이에요. 맞는 얘기들이네. 근데 이제 연애가 등장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 로맨스 요소 들어가면 안 되고 뭐 그다음에 SF적인 요소 들어가면 안 되고 과학 같은 것도 너무 신기술이 들어가면 안 되고. 어제 발표한 신기술을 오늘 뭐 살해 방법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반칙이다라는 거죠. 그건 다 이해가 가는데 왜 연애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진지하게 게임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로맨스적인 요소는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통용된 규칙이긴 한데 모든 소설에 다 맞는 규칙은 아닙니다. 당대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자 내가 2,000권 읽고 내가 직접 써보면서 규칙성을 발견했고 이걸 유지하는 것이 추리소설이 성공하는 법이야. 최고의 걸작을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벌써 거의 100여 년 전 정도 되는 건데 그죠? 네. 10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년 후에도 커뮤니티 운영자에게도 영향을 줄 만큼 그 규칙이 설득력이 있는 거야. 이 미스터리물을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장르 자체가 좀 뭐랄까 발전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한 40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인생에 도움을 하나도 안 되고. 아,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튼 좀 미스터리를 사랑합니다. 네. 근데 저희 쪽에서도 저거에 대한 이제 논쟁, 토론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온크사에서도. 그러니까 온크사가 이 장르물을 즐기는 데 있어서 가장 책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분들이에요, 보니까. 아닙니다. 저도 책 좋아해서 독서 스터디 되게 오래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추리소설 안 읽잖아요. 아, 맞습니다. 추리소설은 잘 안 읽습니다. 그래서 탐정이 범인이면 안 된다라는 규칙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왜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이기 때문에 이걸 깨지 말자라는 주의와 저거를 깨고 우리가 반전을 주고 새로운 영역을 넓혀가야 그것이 발전이다라는 토론이 자주 있었는데 아직 저희도 정답은 찾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재밌는 주제다. 미스터리 잡지를 아예 편집하시는 편집장으로서는 요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탐정이 마지막에 범인이야. 이런 반전은 없었단 말이죠? 없었는데. 있긴 있었는데 이제 배척당했죠. 네. 배척당했다. 예, 없진 않아요. 없지는 않았구나.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규칙을 어겼고 그렇죠. 독자들한테 큰 충격을 주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야 이거는 반칙이지 이렇게 쓰면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좀 순수 문학이랑 이제 겹쳤을 때, 그러니까 추리 소설가가 아니라 이제 다른 소설을 쓰던 사람이 나도 한번 추리 소설을 써볼까 하면서 할 때 약간 그런 식의 설정을 넣을 때가 있어요. 막 실존적인 고뇌맞이 이런 걸 담으면서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본격적인 추리 소설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순수 문학의 영역이랑 겹쳐서 나온 작품들이 뭐 조금 있었는데, 근데 이제 추리 소설만 있는 독자들한테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아는 추리가 아닌데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받아들여져. 자아분열 아니야 말하자면 그렇게 맞아요. 다중인격이나. 네, 말씀하신 대로 장르 쪽에서는 인정받기 어렵지만은 그 장르를 벗어난 어떤 작가들한테는 좀 시도가 있었던 건가요? 이게 추리 소설의 형식을 띈 다른 장르로 취급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런 논의도 했었는데 결론을 보지 못했고. 네, 맞습니다. 네, 못 볼 거예요 영원히. 추리 소설을 쓰지 않을 테니까 그쪽에선. 자, 방탈출이 있고 크라임씬 있고 또 뭐 있어요? 또 지니어스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지니어스? 이것도 TVN에서 실제로 방송되었던 일단 지니어스. 다 예능이야 보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예능에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실제 카페나 또는 커뮤니티에서 해보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지니어스는 어떤 방식이에요? 게임을 만들어 놓고 플레이어들이 거기다 참여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똑똑한 게임들을 위주로 하게 되는데요. 오케이. 온크사 커뮤니티는 어떤 커뮤니티인지 알겠고 여기는 어떤 재미인지는 알겠는데 추리의 정석은 순수하게 추리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둔 거네요? 네, 맞아요. 게임이든 예능이든 소설이든 퀴즈든 좋아하면 다 와라. 이런 느낌으로. 추론을 해서 뭔가를 맞추는데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인가요, 여기서는 그죠? 네,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실제로 사람들이 몸을 움직여 사는 곳이고 온크사 커뮤니티는 네. 여기는 추리 그 자체. 네, 추리 그 자체. 그게 이제 소재가 게임에서 왔던 추리 소설에서 왔던 영화에서 왔던. 네, 그래서 좀 실제로 경찰의 꿈이 있거나 아니면 법의학자, 해부학자 좀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추리 작가 협회 이런 분들도 알고 계시고 좀 추리에 전반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보다 지적이네. 온크사는 몸으로 하는 거야. 이미지가 저희가. 윤영철 씨는 불만이 굉장히 많고. 별로 없습니다. 네. 자, 스릴러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장르적으로 봤을 때 미스터리랑 스릴러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영화에 사건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런 미스터리예요. 네. 근데 스릴러는 사건이 계속 연달아서 앞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벌어졌으면 미스터리. 네. 앞으로 벌어질 거면 스릴러. 그러면 어떻게 갈리냐면 미스터리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누가 등장을 해서 얘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흐트러진 질서를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 탐정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탐정이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논리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미스터리인 거고요. 스릴러는 주인공은 탐정은 아니에요. 사건이 계속 일어나니까 어려움에 휘말릴 거 아니에요. 그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영웅인 거죠. 히어로인 거죠, 히어로. 여기는 형사가 될 가능성이 더 높네. 네, 그렇죠. 경찰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앞에는 탐정이 될 가능성이 네, 높고. 근데 뭐 서로 이제 섞이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구분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박지혜 씨 추리의 정석은 탐정에 가깝고 온크사는 형사에 가깝네. 네, 상업적인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역시 수십 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구분은 착착 됩니다.
괴로워서 그렇지. 자, 우리 편집장님에게 여쭤볼 질문은 그러면 영화를 오래 하셨잖아요. 아, 예. 그 잡지들에서 사라져가지고 일로 왔는데 그러면 텍스트 말고 초벌하면 요 영화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 아, 근데 영화. 저는 요런 질문 받을 때가 네. 제일 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질문이.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것들이 네. 남들한테는 별로 재미없는 경우가 상관없어요. 태반이기 때문에 미스테리 잡지 편집장이 하는 거잖아요.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네. 이 영화가 지금 OTT에 있긴 있네요. 예. 로만 폴란스키라는 감독의 유명한 감독. 예,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명한 영화지, 이건. 예, 예. 근데 어지간한 미스터리 소설은 영화화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에거서 크리스티 소설을 영화로 옮긴 것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독자들이라면 범인을 다 알고 시작을 하죠. 게다가 소설에서는 단서들을 계속 감추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 감춘 거를 그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소설에서는 단어들 사이에 감춰왔는데 영화에서는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이걸 보여는 그럼 줘야지. 어떻게 그 단서를 감추면서 보여줄 것인가지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걸 영화로 옮길 때 매끄럽게 이게 딱 그대로 오지를 않더라고요. 소설이 줬던 재미를 예. 영화로 고스란히 옮겨놓기 힘들다. 예. 근데 이제 로만 폴란스키의 이 차이나타운이 되게 좋았던 거는 오리지널 각본이에요. 근데 그 오리지널 각본 자체가 굉장히 짜임새 있고 충격적인 결말까지 이게 70년대 말 80년대 초 영화인데 당시 관객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결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봐도 사실 저는 좀 굉장히 놀라는 영화였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단서와 충격적인 반전에 이르기까지 오리지널 각본으로 굉장히 잘 짜여 있었고 예. 또 잭 니콜슨이 이제 주인공 탐정으로 나오는데 되게 잊을 수 없는 탐정 캐릭터를 만들었던 좀 그런 영화적으로도 영화여서. 훌륭하고 예. 미스테리물로서도 네. 빌드업 잘 됐고 반전도 예, 충격적이고. 굉장히, 예, 좋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거는 정통적인 미스터리물은 아닌데요. 구로사와 기요시의 큐어 같은 영화에 대해서도 예, 이건 모르겠는데 추천을 뭐예요? 하고 싶어요. 97년 영화인데 왓챠에도 올라왔어요. 약간은 좀 오컬트 같은 측면이 조금 가미된 영화기는 합니다만은 일본이 원래 그렇지. 왜냐면 그 이 영화가 만들어진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97년 영화인데 이 영화가 그 당시에 좀 일본과 다른 국가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95년 무렵에 굉장히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라고 이제 90년대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해서 이제 도시가 약간 붕괴되는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살인가스 테러 사건 그 뭔지 아시죠? 지하철 유명한 거. 예. 네. 저 요즘도 그 사람하고 닮았다는 얘기 들어요. 정말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생각지도 못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예. 예. 지하철에 독가스를 뿌려버렸고. 예, 그 사이비 종교에서 사이비 종교 교주. 이제 예. 그 그런 사람하고 나 안 닮았어. 아 그러게요, 안 닮았습니다. 세계발적인 분위기가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예, 그래서 그 일본이 정말 뒤숭숭했었는데 이제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감독이 만든 영화가 이 큐어라는 영화였고 20세기 말적인 그 분위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다 파멸하는 건 아닐까 이제 약간 이런 식의 좀 두려움에 기반을 해서 만든 영화였는데 끔찍한 연쇄살인이 연달아 일어나는데 범인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범인들이 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퇴근하던 직장인, 젊은 여자 의사, 사랑하는 부인이랑 이제 오손도손 살던 어떤 신혼부부 남편. 전혀 동기가 있어 보이지 예. 않는. 신혼부부 남편은 자기 아내를 갑자기 죽이고 그 여자 의사는 공중 화장실에서 만난 남자를 갑자기 죽이고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연쇄살인이 벌어지는데 경찰이 이제 신문을 하면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만 되풀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죽였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뭘까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스쳐간 한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의 어떤 힘이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끔 시켰는데
찾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본질적인 공포와 마주치게 되는 형사가. 근데 미스테리물의 장르에 들어간 것은 그러니까 이게 귀신 이야기로 빠지는 게 아니라 네. 인간의 이야기로 끝까지 풀렸기 때문에 네. 오호. 당신 누구야라는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주치는 사람한테 당신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치료한다 그 큐어네 그러니까. 네. 근데 뭘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어허.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다 없어지는 바람에 아니, 아직 시내 21은 남아있습니다. 미스테리로 하기를 위해 전향하신 편집장의 미스테리물 영화로 입문할 거면 요 정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추천해 주셨고 우리 윤영천 네. 씨도 기왕 영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영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영상 좋죠. 뭐 영상 좋죠? 네, 뭐, 여기서는 영화 했으니까 네. 드라마 미드 아, 영드 포함해도 되나요? 영드 포함 가능함. 네네네. 예. 제가 OTT를 6개 보거든요. 네, OTT를 6개를 보는데 그 6개를 보면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새로운 범죄 드라마 뭐 나왔나 이렇게 찍먹을 해보는 상황인데. 예, 제대로 제가 질문을 드렸네.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지금 왓챠에 있을 때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 네. 라이언 존슨 감독이거든요. 그 나이브스 아웃 만든. 아하. 그 감독이 굉장히 미스터리 장르나 이런 쪽이 정통에 있거든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서 혹시 콜럼보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알죠. 아, 예. 이 두 분은 모를 것 같은데 20대 두 분은? 네네. 콜럼보 같은 스타일의 드라마는 이제 범죄자와 범행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도서 미스터리라는 기법인데. 형사 콜럼보가 바바리 입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네. 장르인데 사실 20대 분들은 거의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장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도서 미스터리 형식을 현재에 되살린 작품이거든요. 콜럼보를 현대적으로 재현했다. 네. 이렇게 그런 이해하시면 의미가 된다. 있기 때문에. 재밌겠다.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현대적인 어떤 분위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주인공이 형사도 아니에요. 쫓기는 도망자이기 때문에. 도망자야? 네, 도망자입니다. 도망자가 거꾸로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네, 콜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재적인 추리력이 있지만 그렇지. 이 포커페이스의 여주인공은 거짓말을 알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왓챠를 한 달을 더 끊었었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봤고. 언제 나온 겁니까? 완전 최신작. 오케이. 이런 정보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건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드라마는 몽크를 전 추천하고 싶어요. 몽크. 네, 탐정 몽크라는 작품이 진짜 한동안 국내에서 볼 수 없었는데 웨이브에서 들여왔거든요. 8시즌까지. KBS인가 어딘가서? 예, 맞아요. 시즌 3, 4까지 아마 방영을 했을 거예요. 국내 서비스가 안 되다가 그 웨이브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즌 8까지 다 들어와서 완결까지 됐기 때문에 이게 단막극 형식으로 한 회 한 회 끝나는 좀 마음 편한 미스터리 드라마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회당 끝나니까.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천드리면은 라인 오브 듀티라는 작품이 있어요. 넷플릭스에 시즌 5만 남아 있어요. 시즌 6까지가 나와 있는데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게 딱 시즌 5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시즌 4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드라마 중에 정말 뛰어난 드라마. 어떤 내용이냐면 AC12라는 경찰 내부를 감사하는 팀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찰을 잡는 드라마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범죄를 저지르는 경찰이 얼마나 필사적인지 보면은 되게 마음이 숙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은폐하고 기만하고 그렇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AC12 조직들은 그걸 알아내기 노력하고 이런 게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는 드라마라서 재밌겠다. 네, 굉장히 재밌어요. 둘 다 형사고 둘 다 전문적이고 둘 다 범죄를 잘 아니까 그걸 숨기려고 하는 전문가가 차두리하는 전문가가 같은 조직 내에서. 네, 근데 이제 내부에도 적이 있고 외부에도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복잡한 내용이 잘 풀리거든요, 굉장히. 요 라인 오브 듀티 같은 거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드라마를 보고도 합니까? 드라마를 보고도 추리를 하기도 하고 이제 리뷰를 작성하기도 하고 서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우리 자유롭게. 추리의 정석은 장르가 뭔지가 상관이 없구나. 거기서 추리 요소를 다 뽑아내가지고 그걸 엑기스로 만들어서 서로 퀴즈로 만들어서 돌리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추리의 정석은 다 뽑아먹는 곳이야. 옹쿠사에서는 이런 드라마를 어떻게 소화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어 이꼴 제작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서 영화나 드라마, 소설 같은 데에서도 모티프를 따와가지고 실제로 게임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포커페이스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게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같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어서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포커페이스의 역할 A 네가 하고 B 네가 하고 네, 맞습니다. 그 영향을 잘 테마에 녹여내서 자기 스타일로 풀어냅니다. 그걸 들고 오프라인에 모여가지고 자 역할극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각 캐릭터마다 롤지를 준비를 합니다. 롤지를 이제 A라는 캐릭터가 있고 B라는 캐릭터가 있으면은 어. A라는 캐릭터 입장에서 서사를 쭉 풀어내고 사건 당일 11시에 뭐를 했고 12시에 뭘 했고 각 단서는 무엇이 있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그걸 합니다. 즐기는 사람들 그렇게 많다는 게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10배, 20배 많고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문화사업 3위에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인 사업입니다. 문화사업 3위에 뭐가 발표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크라임씬이 판권을 중국에서 사가가지고 명성대정탐으로 시즌 8 이상까지 방송이 됐습니다. 크라임씬은 우리가 만들어낸 장르인데 네. 중국에 수출돼서 네. 그게 중국 사람이 즐기는 세 번째 예능이 됐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 사람들이 이런 식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오프라인 매장도 정말 수만 개가 있고 어플에서도 수천만 명이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이야. 책을 출간하진 않나요? 굉장히 좋은 출판 아이템인데. 그러니까 사람한테 있는 본능인 것 같아요. 추리해서 뭔가 퍼즐을 풀어서 탈출하고 뭐 스핑크스의 퍼즐도 있잖아. 그러니까 있는 본능인데 40대 50대까지는 그걸 책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요 20대들은 멀티미디어 세계로 나가버렸네. 어떻게 해요, 윤영천 씨? 일단 판권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예를 들면 소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웹툰화가 되고 게임화가 되고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라서 한 20년 뒤면 막 교류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20년 뒤? 20대까지 어떻게 살라고? 너무 그때 너무 늦은 시간인데. 너무 늦은 시간인데. 자, 우리 편집장. 이 미스테리 장르도 하위 장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하위 장르가 있는가? 근데 너무 많은데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은 큐어 얘기할 때 잠깐 나왔었던 오컬트 미스터리라는 장르가 오컬트 가능할 미스터리.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민속학 미스터리라고도 하는데 전설의 고향 같은 설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사당도 나오고 이렇게 뭐 누구 모시는 신 얘기도 나오고 무당도 나오고. 최근에 우리 영화 뭐지 그거? 곡성. 네, 근데 이제 곡성 같은 경우는 사실 막판에 거의 그냥 호러로 약간 가버린 측면이 있긴 한데 그렇죠. 그 오컬트 미스터리나 이제 민속학 미스터리를 보면은 처음에는 막 그런 호러 같아. 하지만 근데 나중에 가면 알고 인간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 저지른 범죄라는 거를 밝혀내는 탐정이 나오고. 오케이. 예. 민속 미스테리라고요? 일본. 민속학 미스터리. 일본은 워낙 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마을마다 뭐 이렇게 사당마다 모시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문 자체가 되게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데 나중에 가보면 인간인. 그래서 미스테리 장르로 들어오는. 네. 오케이. 민속학 미스테리가 있고.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장르라면은 도메스틱 스릴러, 그러니까 가정 스릴러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심리학적 스릴러라고 많이 호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나오고 남편이라던가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상쩍은 일이 벌어지고 이 여자의 시선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 벌어지고 근데 내가 뭔가 미쳤나? 막 내가 좀 잘못했나? 이제 계속 의심을 하다가 그 남편 혹은 이제 애인에 얽힌 수수께끼를 발견하게 되는 그 나를 찾아줘 같은 소설이나 영화 이제 이게 어떤 시발탄적인 작품이었던 재밌는 장르다. 최근에 유행이라는 거죠. 네, 이제 굉장히 뭐 최근 몇 년 동안 뭐 영미권에서도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하는 좀 그러니까 그런 장르.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모든 일상이 평범해 보였는데 이상한 틈이 하나 있었는데 쭉 따라가 봤더니 사실은 내가 속고 있었고 음모가 있었고 뭐 이렇게 밝혀지기도 그러니까 하고. 무슨 대단한 그렇죠. 음모가 우주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속여왔던. 재밌는 장르다. 도메스틱 스릴러.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 제일 또 많이 쓰이는 서브 장르라면은 뭐 일상 미스터리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를 다루는 장르인데요. 사람이 죽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그럼 67,000원 얘기하셨는데 그런 식의 수수께끼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풀어가는데 거의 한 권이 소요가 될 정도로 이를테면 이게 어떤 뭐 고등학교다. 주인공은 이제 명탐정이 아니라 그냥 학생, 남들보다 조금 더 머리가 좋아서 67,000원이 없어졌다. 요런 수수께끼가 나오면은 주변 사람들이랑 이제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서
주인공도 약간 성장을 하고 굉장히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수께끼들을 주로 좀 따뜻한 톤으로 풀어가는 이제 사람 안 이런 죽는 소설들. 거네. 예, 사람 안 죽어요. 우리 윤영천 씨는 이게 안 쳐주는 장르인데 보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네요. 그러니까 안 죽으면 재미없죠. 안 죽으면 재미없죠. 윤영천 씨가 이런 식의 장르를 구분하자면 장르는 일본에서는 유행하는 게 이제 특수설정 미스터리라고 해서 특수 설정 미스터리? 벤다인의 20칙이 이제 모두 다 현실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스터리의 범죄는 사회적 범죄고 사회적 범죄라는 의미는 사법제도가 갖춰진 데서 일어나는 범죄라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범죄가 잡혀가지고 재판을 그렇지. 받고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정글이면 범죄라는 게 없지. 그러니까 미스터리 장르의 가장 큰 특징은 현실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현실을. 역사 소설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 작품 안에서 개연성이 완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요즘 유행하는 미스터리 형식은 타 장르의 규칙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약간 퓨전식으로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 판타지적인 설정, 아니면 SF적인 설정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걸로 미스터리의 즐거움을 주겠다, 수수께끼를 푸는 즐거움을 주겠다라는 어떤 형식들이 특수설정 미스터리라고.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스포일러가 될지도 모르는데 예. 시인장의 살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젊은 분들은 다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잖아요. 요즘 시인장이라는 게 뭐예요? 건물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소설입니까? 아니면 수설입니다. 예, 수설이고 영화도 나왔고요. 이게 크게 흥행을 하면서 그런 설정의 미스터리가 이제 인기를 끌게 된 거죠. 시인장의 살인이라는 걸 커뮤니티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 보니까 젊은 세대도 다 아는 거예요? 굉장히 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명한. 네, 맞아요. 셜록 홈즈 탐정이라는 그렇지. 이미지와 거의 동일시되듯이 시인장의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반열에 오른 굉장히 인기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셜록 홈즈가 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시인장의 살인이 그런 반열에 올랐다. 왜? 그 정도는 아닌 것 그 같습니다. 정도는 아니에요? 정확히는. 네. 최근 들어서 뭐 추리하면 여기 정도는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 소설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는 충분히. 근데 예. 어떤 설정이길래? 근데 말하면 이게 말하면 안 돼요. 스포일러인데. 예, 말하면 안 돼요. 말하는 자체가 설정을 네, 말하는 자체가 스포일러기 때문에 시인장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이다. 네. 근데 몇 마디만 해도 이미 스포일러예요? 네. 아이고 궁금해라. 설정 그 자체가 이미.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몇 장 읽자마자 이런 설정이란 말인가? 예, 이게 가능한가?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특수 설정이라는 거구나. 예, 그걸 위시해서 이제 많은 작품들이 일본에서 나와. 이런 식으로 있고, 예. 이제 일상 공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네네. 그런 거 같은 거구나. 큐브. 그렇죠, 뭐 큐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영화 네. 큐브가 네. 진짜 단순하잖아요. 예. 깨어났는데 어떤 방이야. 그 방에서 탈출해야 돼. 이유도 모르고. 근데 엄청 재밌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그 얼개라고 설정 볼 수- 자체가 네네. 스포일러다. 네네. 네. 그 공간이 무슨 공간이냐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읽은 분한테. 말하고 싶은 눈인데. 노영균 씨, 난 말할 수 있는데. 망가뜨릴 거야. 우린 오프라인이야. 막. 그래서 이걸 특수 설정? 미스터리. 또 있습니까? 일본의 특수설정 미스터리, 뭐 예를 들어 투명인간은 밀실에 숨는다라는 단편집이 있는데 범인이 투명인간이는 것 자체가 미스터리 장르에서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것들을 가져와서 미스터리적인 즐거움을 내게 만드는 것들이 특수설정 미스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 미스테리 소설들은 사실 셜록 홈즈의 설정이나 네네. 캐릭터를 넘어서기가 어렵죠. 그렇죠. 아무래도 또 현실에 존재해야 될 법한 인물이어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사실 그거에서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 장르가 좀 퓨전이 되고 요즘은 예. 추리 소설로는 이 정도 돼야 이제 살아남는 거네. 살아남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널리 회자되고 수출이 되고. 그렇죠. 미디어 믹스가 되어야만 인식의 어떤 전환을 가져와야만 사실 성공할 수 있는 거. 저는 궤도 루팡을 어릴 때 정말 재밌게 읽었었는데. 넷플릭스 루팡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해외에서는 성적이 매우 좋고요. 우리나라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드 영도를 다 깨고 계시구나. 예. 예, 저는 뭐 강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말 나온 김에 미드 좀 더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범죄 소설의 역대적인 명작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보고 넘어가야 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오케이. 뭐 다 아실 거예요. 브레이킹 배드나. 이건 명작이죠 명작. 네. 브레이킹 배드만 해도
역대 최고의 드라마로서 꼽히는 작품이잖아요. 저도 그 생각합니다. 네네. 브레이킹 배드나 아니면 뭐 덱스터. 덱스터. 네, 덱스터도 새로 나왔기 때문에 티빙에 새로 아마 나왔어요? 최근에 새로 나왔어요. 은퇴했잖아. 그것도 스포일러가 되게 아무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덱스터가 그 주인공으로 새로 나왔어요? 예. 은퇴했잖아.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이거 편집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편집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는 오래됐잖아요. 이미 나온 네, 지가. 오래 되었어도 안 보신 분들이 아유, 있기 그래도요. 때문에. 네. 그러면은 삐 처리해 주세요. 텍스트 무척 재밌게 봤는데 1회부터 야 이런 설정이 가능하구나. 네네네. 그것도 사실 소설 원작이죠. 범인이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은 범인이어야 할 친구가 네. 주인공이 돼서 근데 이제 그 정도 퀄리티를 유지합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보신 분들이. 그 앞에까지는 명작 반열에 올랐었는데 그렇죠. 한 시즌 1, 2, 3까지는 거의 최고의 명작. 뒤로 조금 떨어지다가 이제 뭐 살짝 올라가다 뭐 이런 그렇죠. 예, 근데 곡절이 이제 새로 있어요. 나온 것도 1, 2, 3까지는 아니어도 나머지 정도 된다. 잘 끝났다. 그런 느낌. 끝났다. 예, 덱스터 같은 것도 봐야 되고. 브레이킹 배드는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장르를 떠나서 그냥 1위예요, 무조건. 네. 예, 그냥 1위. 보셨습니까? 저 아직 안 봤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고 나서 이 옹쿠사에서 한번 해봐요. 자 추리의 정석에서는 혹시 이 브레이킹 배드로 어떻게 퀴즈 만드신 분들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재창작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신 좀 리뷰를 하시거나 그러는 분들은 계세요. 코미디 성격이 완전히 달라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일단 BBC 셜록은 넘어갈게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하우스 아세요? 하우스 알죠. 의학 드라마지만 네. 완전히 미스터리 드라마거든요. 미스터리적인 요소가 있죠. 예. 아. 그 닥터 하우스란 이름이 왜 하우스인지 아세요, 혹시? 모릅니다. 홈즈는 홈이잖아요. 홈즈를 본따서 만들어 본 캐릭터 하우스 똑같이 집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셜록 홈즈의 어떤 의학적 이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설정이 예, 기획이 설정 자체가, 예. 그래서 하우스가 된 거다. 그리고 하우스가 사는 아파트도 221B에 살거든요. 그 동료 의사가 또 왓슨 역을 맡고 있고. 듣고 보니까 그렇다. 네, 레스트레이드 경감 역할도 따로 있고 해서 셜록 홈즈를 현대적으로 병원에 이식하자 해서 만든 게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HBO의 드라마들이 굉장히 좋은 드라마들이 많은데 와이어. 예, 와이어. 역시 그런 쪽을 좋아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와이어 같은 명작이죠. 경우도 지금 현재 다 내려갔거든요. 아, 그래요? HBO 맥스가 국내에 들어온다는 설레발이 있으면서 HBO 작품들이 다 내려왔어요. 지금 볼 수 있는 작품 정도는 하우스가 제일 좋을 것이다. 그냥 의학 드라마, 개팍한 의사가 나온 의학 드라마라고 저도 생각했었는데. 아닙니다. 완전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홈즈에 대한 오마주네. 그래서 영국 배우를 데려다가 미국식 발음을 훈련시켜서 주연으로 삼은 거죠. 편집장님 이거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까? 예. 아니, 셜록 홈즈 자체의 모델도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코난 도일이 홈즈를 쓸 때 자기 은사였던, 그러니까 의대에서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 환자가 들어오자마자 저 사람은 이력이 어떻게 된다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신발에 튄 이렇게 진흙을 봐 뭐 이런 식의 실제 은사가 그러셨대요. 은사였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상인 캐릭터 홈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발이 의사였구나. 거기도. 그분도. 그렇게 알아야 돼 사람은. 노영균 씨 몰랐죠? 잘 몰랐습니다. 편집자님 그럼 영화로 한 2개만 더 해주세요. 좀 그런 영화 해도 되나요? 그런 고전 영화 해도 그러니까, 되나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나는 이게 진짜 수작이라고 생각한다. 그 50년대 영화, 프랑스 영화인데요. 사형대의 엘리베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루이말이라는 감독 영화인데 이거 우리 구해서 볼 수 있어요? 예. 이거 OTT에 있어요. 예. 굉장히 짧아요. 뭐 한 80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영화인데요. OTT 어디요? 잠깐 제가 이거 적어놨었는데 이런 거 왓챠에 있지 않을까요? 왓챠가 돈이 안 되는 게 많아. 왓챠 되게 소중합니다. 진짜. 설마 이게 있나? 뭐 있어. 네. 두 남녀가 이제 불륜에 빠져 있어요. 남자가 자기의 상사의 와이프랑 이제 불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와이프는 남자한테 이제 계속 남편을 없애줬으면 하는 약간 뉘앙스의 얘기를 해요. 좀 처리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이 남자가 실행에 옮겨요. 그래서 초반에 시작이 자기 상사를 죽이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냥 완전 범죄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려서 이 사람이 갇혀요.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내려오는 중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갇혀버려서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한테 가야 되는데 50년대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계속 만나기로 한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남자는 안 오고,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엘리베이터를 탈출해 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게 한 30분 정도 나와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자는 밤거리를 막 헤매다니고 막판에 경찰이 개입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끝나는데, 탐정이 나오지 않는 영화여더라도, 그러니까 범죄자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이 범죄자의 탈출 시도에 계속 이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우리의 윤리에 어긋나는 나쁜 놈인데 네, 탈출했으면 좋겠다. 네, 살인범이 너무 불쌍해지는, 너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탈출하려고. 그래서 근데 그게 매우 훌륭하게 연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감정을 느끼며 잘 만든 영화고,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도시의 굉장히 황량한 분위기 이제 이런 거랑도 맞물리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뭐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미드인데요. 옐로우 재킷이라고 네. 티빙에 지금 시즌 2까지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옐로우 재킷 미드는 우리 그 윤영천 씨 장르인데 지금. 네, 뭐 말씀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대 분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요? 왜냐면은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90년대에 완전 휩쓸었던 배우들이 다 나오거든요. 7080 느낌이구나. 좀 근데 이제 20년 전 과거랑 현재를 오가요. 근데 20년 전에 여자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이고 축구부인데요. 비행기가 사고를 당해서 어떤 외딴 산속에 떨어져요. 이거 들어봤다. 네. 거기서 뭔가가 일어났어. 무슨 일이 네. 벌어졌어. 그리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20년이 죽었어. 근데 그렇지. 거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입을 다 다물었어. 거기 생존자들이. 근데 20년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과거가 얘네를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 음악도 90년대 유행했던 락 음악들이 이제 오케이. OST로 깔리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 20년 전 이 소녀들이 파리대왕 같은 얘기를 그 산속에 갇혀서 파리대왕이라고 하니까 딱 네. 와닿는다. 네, 이제 거기서 그 나름의 위기와 질서가 만들어졌고 네. 그 안에서 사람이 죽고 네. 근데 이제 20년 후에는 또 다른 사회 속 위기와 질서가 있고 네. 그게 서로 충돌하고 뭐 이런 이야기구나. 이거 재밌겠다 이거. 어떻게 옐로우 재킷 우리 미드 전문가로서 19금이고요, 이거는. 중요한 정보 나왔습니다. 19금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파리대왕이나 뭐 15소년 표류기나 이런 것들이 연장선상이고 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같은 편인 것 같아요. 보니까 대체로. 우리끼리 서로 칭찬하자. 자, 우리 온크사. 네. 이거는 내가 진짜 모르는 세계거든요. 크라임씬이 있고 방탈출이 있고 지니어스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방탈출이랑 크라임씬이 가장 대중적이고요. 네. 보드게임이 아무래도 좀 더 대중적인. 보드게임. 우리가 흔히 아는 부루마물, 윷놀이 같은 그것도 게 신기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보통은 지인들끼리 함께 가서 왜 보드게임을 그걸 하지? 고스톱도 보드게임이니까 뭐. 고스톱을 치면 친구들하고 그냥 자취방에서 하던 자기 집에서 하던 음식이나 술 갖다 놓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 카페 갈래?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굉장히 건전한 건전한? 게임이고 모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전한 걸 왜 한 거야? 아무래도 이게 집에서는 막 수백 개의 게임을 사서 쟁여둘 수는 없잖아요. 돈이 엄청 많이 보드게임도 깨지니까. 종류가 많아요? 수백 개 이상입니다. 네. 어. 그래서 보드게임 매장 프랜차이즈도 전국에 엄청 수십 개 이상이 있고요. 가장 인기가 많은 매장 중 하나는 수백만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대중적인 취미가 되었어요. 요거는 지금 추리의 정석에서도 오프라인에서 모이면 종종 보드게임 카페 가서 놀거나 그러기도 하죠. 이거는 통하는구나, 보드게임은. 네. 마치 윷놀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서양 윷놀이잖아요. 근데 네, 종류가 그렇죠, 많잖아, 그렇죠. 그냥. 모여가지고 윷놀이 하듯이 하고, 그리고 끝이에요? 또 음료 마시면서 그 게임 음료 하는데 마시면서. 음료 마시겠지. 너무 건전한 분위기긴 한데 음료. 피가 안 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뒤에 뭔가 없나요? 네, 뭐.
저희가 실제 폭력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게임 할리갈리라고 굉장히 유서 깊은 가운데 네. 챔벨을 서로 빠르게 누르는 건데 이제 네. 다 같이 손을 내밀어서 이앗 하면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손을 때리 게임. 손등 정도 네, 때리는 손등을 거? 아주 무슨 소리야 그게? 너무 순수한데요. 손을 서로 만지는 거 아니야 그냥 그거는 남녀가 그 핑계로. 보통 오프라인에서 원래는 자주 만나는 그런 문화들이었는데 코로나 때부터는 어플이나 웹상에서가 엄청 많이 만나게 이제는? 됐습니다. 네. 어플로 가버렸어요. 네. 예전에는 그냥 동네 친구들만 같이 친구였는데 요즘은 이제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사람도 다 이제 친구가 만나지도 되니까 않아? 네. 안 만나고 친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커뮤니티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온크사가 출범했을 때는 카페에 가서 만나기까지는 했는데 요즘은 그냥 앱으로 해버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플레이어 입장에서 제작을 하고 공모전이나 이런 대회도 많이 열리게 돼서 총 상금도 꽤나 높아진 상황입니다. 슬픈 이야기다 또 다시. 텍스트를 벗어나서 직접 자기가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것도 그 나름대로 재미다 했는데 이게 다시 온라인으로 가버렸어? 아,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때 다들 너무 못 모이다 보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만나자 하다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카페들이 이제 또 안 돼요, 잘?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야, 뭐 카페까지 가냐, 앱으로 하자 이거예요? 네네. 네. 그럼 연애는 어떻게 해? 또 6.25 때도 애가 다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또 하더라고요, 다. 아, 혹시 최소한 오프라인에서 만나보고 뭔가 연애의 기회라도 삼아야 되는데 다 온라인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연애가 일어나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 다 핑계거든. 보드게임은. 뭔가 근데 앱으로 하면 어떻게 만나는 거야 대체? 음성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음성으로? 말한 것처럼 추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니 우리 윤영천 씨 봐. 절대 안 믿잖아. 남자일 수도 있고 뭐. 남자일 수도 네, 있구나. 그런 거죠. 예, 그 성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저런 분은 앱으로 안 만난단 말이야. 아, 절대. 예. 절대. 어, 근데 앱으로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뒤풀이를 합니다. 게임에 오늘 어땠고? 그런 대화하다가 앱으로 대화하다가 그 우리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밥이나 한 끼 먹을까? 혹은 오프라인에서 이런 게임 또 해볼까? 근데 이제 만나봤더니 서로가 생각했던 것 같고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은 일단 실물을 확인하고 나서 나머지가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잔뜩 자기 혼자 상상하고 있다가 이미 친해졌는데 어떻게 해? 야 가라 야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애초에 그 목적으로 만나진 않으니까 그쵸, 그쵸. 저희가 저기야! 네, 네, 추리 문화에서는 이제 로맨스가 들어가면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보통 추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로맨스 목적보다는 추리 자체만 즐기겠다. 거짓말이야! 네.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아,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추리 활동하다가 남자친구를 만났기 그러니까 때문에 다 거짓말이야 그거. 자, 이 선배 세대들은 참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정하기도 쉽지 않은 문화다. 예. 하지만 그렇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 맞습니다. 우리 윤영철 씨 책 그만 써요. 아, 예. 예, 상업적인 분야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카페도 이제 늦어서 앱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앱으로. 자, 그래서 앱의 최전선은 뭐 VR 기능도 다 되어 있고 VR 기능. 네. 오, 고글을 써서 플레이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거는 또 새로운 영역이다. 어떤 멋진 캐릭터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맞습니다. 사기치 그러면 그것은. 추리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최소한 얼굴은 자기 사진을 찍어서 넣자 이렇게 해야지. 아실 만한 분들이 왜 그래? 하여튼 VR까지 갔다. 네,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제 게임 메타버스. 속에서 플레이를 하면서도 이제 추리를 할 수 있고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형식까지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건 재미겠다. 범죄 현장을 3D로 구현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런 걸 촉진시킨 거예요? 이 장르에서 좀 리얼리티를 많이 극대화시킬 그렇죠. 수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살인 현장을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이 3D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그쵸. 이 장르는 맞다, 그죠? 네. 추리의 정석은 추리 그 자체 엑기스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는 어디로 발전하고 있어요? 저는 3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세대의 경우에는 텍스트,
2세대의 저분들. 경우에 예, 또 네. 저기 죄송합니다. 2세대의 죄송합니다. 2세대의 경우에는 예. 좀 사진이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아. 3세대는 이제 어플이나 직접 활동하는 체험하는 그치. 두 네. 분은 3세대 보니까. 네, 예. 방탈출을 2015년에 처음 매장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 10몇 개의 매장으로 늘어나신 분이 있거든요. 어허. 그분이 그 RS 추리동호회라는 커뮤니티 매니저이신데 방탈출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내셨어요. 어허. 그래서 저도 추리 문화를 발전하기 위해서 많이 좀 발을 놔야 되지 않나. 본인 이런 사업 계획 생각이. 말고 아, 이거 말고요. 온크사가 네. 카페에서 이제 앱으로 전환했듯이 추리의 정석의 커뮤니티는 어느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최신의 트렌드는. 아, 최신 트렌드. 여기도 역시 네. 앱으로 가서 퀴즈를 이제 앱으로 소화하는. 아, 네. 그것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코딩이나 좀 컴퓨터 쪽도 많이 사업 계획이 그만하고요. 아니요.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크사가 앱으로 플랫폼 옮겨가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네, 맞아요. 우리 윤영천 씨하고 김영훈 씨는 계속 종이에 남아 있고요. 전자책도 있으니까요. 네. 전자책. 자, 그럼 오늘 미스터리를 즐기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제가 소개해 봤는데, 이 장르의 입문자에게 하나만 딱 추천한다면 요거 한번 체험해 보시면 이 세계에 빠지게 된다. 첫 번째가 원래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영화였고 그 영화. 두 번째가 웬즈데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가 팀버튼 감독님께서 굉장히 다크한 그런 분위기를 내면서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하이틴적인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캐릭터들도 신선하고 그때 당시에 코스튬이 엄청 세계적으로 인기가 얻었기 때문에 초심자가 입문용으로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선배들한테 남겨주시고 본인 장르로. 예. 저희 크라임씬에서 제가 만든 작품인데 정말 처음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 중에 청이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심청전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심청에서 나온 청이. 네, 저도 이제 작품을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이랑 책을 읽게 되었고 저희 심청전에서 출발한 거예요, 모티브? 네, 맞습니다. 모티프 자체는 심청전이고요. 심청전을 살해했다고 본 거예요? 네, 인당수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미스터리한 단서들이 남아 있고 그것들을 용의자들이 재밌다 이거. 추리를 해서 심청이를 누가 죽였을까를 추리하는. 죽여놓고 인당수의 아버지를 위해서 스스로 빠진 것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실제로는 살인 사건이다 이게. 네, 맞습니다. 야, 브릴리언트한데? 모두가 아는 사건인데 반전이 있네. 네, 맞습니다. 이거를 근데 어디서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체험할 수도 있고요. 현재 그러니까 일단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해라. 네, 저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예. 이제 두 번째 방법은 현재 리얼월드라는 크라임씬이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나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창조해낸 캐릭터들이 존재하고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네. 아까 설명하신 대로 범인이 될 수도 있고 네.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네, 맞습니다. 자, 청이 살인 사건. 재밌겠다. 자,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노영규 씨가 창작한 세계니까. 자, 우리 박지혜 씨는요? 노영균 씨가 체험하는 걸 말씀해 드렸으니 저는 좀 시청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유명한 작품들은 뻔한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 크리에이터 분들이 창작하신 것 중에 명탐정 찬이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명탐정 찬이? 네, 명탐정 찬이. 그러니까 이것은 네. 유튜버예요. 네, 유튜버예요. 유튜버가 네. 명탐정 찬이라는 채널을 열어서 그분께서 컨텐츠를 기획하시고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하세요. 여기 참여하고 싶은 분들 모이세요 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촬영을 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한 식이죠. 완전 그래서, 새로운 네, 체험이다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추어들한테 네, 맞아요. 어떤 역할을 맡기고 네. 그 역할을 자기가 롤플레이해서 풀어가는 것을 마치 추리 영화처럼 만들어서 네. 채널에 올려놓는다? 네, 그렇게 탐정이나 용의자처럼 직접 출연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아무 역할도 맡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셔서 오. 초보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리를 즐기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네요. 네,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야, 자, 그럼 이제 이 두 분은 남들 다 추천하는 이거 접하면 빠진다. 한 10번째 추천 아니신가요? 마음이. 유명한 작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뭐 10개의 뭐 인디언 소년 약간 요런 식으로 제목해서 만화로도 그리고 소년중앙에 싣고 그랬었거든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은 이 작품은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역시 여러 명의 타인이 섬에 와서 한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중에 범인이 있어요. 다 죽는데. 네. 야. 그래서 그 소설 딱 하나 더 해도 되나요? 그 요네자와 호노부의 빙과라는 작품도 초보자 독자들한테는 빙과? 추천을 빙과. 예전에는 아이스크림 빙과라고 불렀죠. 네. 그 빙과인데요. 일상 미스터리의 되게 대표적인 작품이고 추리 소설이 막 너무 잔인하고 뭐 그래서 싫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부담 없이 고등학교 문예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아주 사소한 수수께끼부터 이 문예부 10년 전 사건을 또 추적해가는 이제 일상 미스터리가 약간 요런 성격이구나라는 걸 이 작품을 통해서 아마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입문용으로 되게 좋지 않은가 진입장벽 합니다. 낮은데 네. 즐겁다. 네네. 마지막으로 네. 하드코어 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책 한 권 영상 하나 이렇게 추천해 드릴게요. 20, 30대 분들한테 좋은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치네미키토라는 작가의 유리탑의 살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은 사실 뭐 많은 얘기를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네, 지금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미스터리는 이런 형식이고 아하.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의 작품이네요. 네, 최근 작품이에요. 근데 요즘 읽은 책 중에서는 사실 가장 젊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리탑의 살인. 네. 예. 살인 나와야지. 네, 너무 좋은 작품이고요. 좋은 작품이죠. 예. 영상은 오리올 파울로라는 감독이 있거든요. 스페인 감독인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미스터리 장르만 봤기 때문에 제가 놀라는 작품이 별로 없어요. 이거 뭐 굉장하네? 이런 느낌을 받는 건 최근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감독의 영화를 보고 전 놀랐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인비저블 게스트라는 작품이 넷플릭스에 있어요. 이게 단서를 이렇게 숨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인비저블 게스트. 네, 넷플릭스의 인비저블 게스트라는 제목으로 아마 서비스 되고 있을 거고. 우리 윤영천 씨를 놀라게 할 만한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들어보면은. 네. 이거는 내가 놀랬다. 예, 그리고 감독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뛰어난 걸 찍고 있는데 난 뭐 하나 막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네. 출판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미스터리를 소비하는 즐기는 완전히 다른 방식 확인했고요. 예. 듣다 보니까 양쪽 모두 경험해보고 싶다. 책도 사고 싶고. 자, 앞으로 이제 특정 장르 깊숙이 들어가 볼 텐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미스터리 장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죠. 윤영천 씨 보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